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매주 목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한 주 동안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사고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법무법인 정앤김의 김희진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진 변호사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덥죠? 네, 너무 덥습니다. 네. 찾아오시는데도 좀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햇빛이 너무 세니까 운전하고 오는데 팔이 좀 따가울 지경이에요. 네. 그렇죠. 이렇게 좀 날씨가 굉장히 뜨거워지고 이런 요즘인데도 이 사건, 사고는 뭐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소식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내용들 질문으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제의 중심에 있는 사건, 사고를 법률적 시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생생 키워드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황당한 살해 이유. 부부 동반 모임에서 아내와 언쟁을 벌이다가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게 부부 동반 모임이라고 하면 이제 좀 지인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지인들 앞에서 아내를 살해했다는 건가요? 네, 이번 사건은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충격적인 네. 사건이죠. 이 남성은 지난 2월 1일 밤 9시 30분경에 인천 남동구 자택 거실에서요, 자신의 아내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네. 그리고 결국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당일 남성은 지인들과 함께한 부부 동반 술자리에서 아내와 언쟁을 벌이게 됩니다. 네. 이 쟁점은 자녀에 대한 체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이 남편의 자식들에 대한 체벌 문제로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니까 말다툼이 격화된 겁니다. 그리고 아내는 잠시 자리를 피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돌아온 자리에서도 이 양육 문제로 다시 말다툼이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남성은 이에 대해서 화를 참지 못한 채 이 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식탁을 뒤엎은 거죠. 상을 네. 뒤엎고 그 자리에서 극단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지인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말다툼을 시작으로 해서 아내를 살해하는 데까지 이르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이 충격이 상당히 큰데요. 이후에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서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네. 이게 말다툼이 이제 격화되어서 결국에 이제 살해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 키워드 황당한 살해 이유입니다. 이 살해 이유 왜 황당한 건가요? 네, 이 사건의 핵심 키워드가 황당한 살해 네네. 이유인데요. 많은 분들이 왜 이게 황당한 일인지 놀라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남성은요,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고의로 살해한 것이 아니라 실수였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살해하고 나서 이 고의가 없었다라는 주장들은 다 피고인들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필수적인 어떤 코스처럼 되는데 이 남성은 구체적으로는 부부가 언쟁 도중에 몸싸움이 벌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마침 손에 들고 있던 흉기가 아내의 몸에 꽂혔다는 주장을 한 겁니다. 네. 즉 계획적인 범죄이 아니라 이제 우발적인 사고다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남편의 진술 외에도요, 실제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는 이 범행에 실제로 이르게 된 정황, 그리고 사용된 흉기의 어떤 이 아내 몸에 꽂혔던 위치라거나 반복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실수로 보기에는 이 사망으로 이르게 된 정황과 그 수단이 너무나 이 명백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법원은 이 남성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정말 뻔뻔하고 정말 좀 화가 나는데 이게 지금 처음에 이제 말다툼을 하게 됐던 부분이 이제 아들 체벌과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하고 굉장히 좀 약간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을 걸로 좀 추정이 되기도 하고요. 이게 좀 부부 사이가 평소에 좀 원만하지 않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땠나요? 네, 그 MC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보면은 자식의 뭐 체벌 문제 이런 건 네네. 단순한 말다툼으로 또는 언쟁으로 끝날 수도 있었던 일이었는데 이게 극단적인 범죄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이 부부 간의 갈등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누적되어 왔던 어떤 갈등과 폭력의 연장선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재판부도 판결문에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피고인은 18년 동안 함께 살아온 배우자를 살해해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 비난 가능성 역시 크다. 남편은 평소에도 아내를 수시로 폭행하고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온 가정폭력을 일삼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한 일시적인 어떤 순간적인 분노가 아니라 오랜 시간 누적된 가정폭력 그리고 가정 내에서 어떤 권력의 불균형 이런 게 속에서 발생한 예견 가능한 비극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 피해자가 자녀의 양육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건데 부부간에 얼마든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사실 나눌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양육 방식에 그렇죠. 대한 것은. 부부 사이에 그런 얘기가 제일 중요한 얘기고 부부간에 동등한 자격으로 얘기를 나눴어야 했는데 이 피고인은 이 피해자의 문제 제기를 어떻게 보면 반항한다라고 받아들였고 나의 결국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도전을 한다고 그렇죠. 느낀 예, 거죠. 그렇게 받아들여서 결국 살해라는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고 중대한 범죄입니다. 재판부 선고 결과도 한번 짚어볼까요? 뭐 20년형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게 20년형이라면은 이게 뭐 실수로 그랬다 이런 주장이 좀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네,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이 남편에게 무려 20년, 굉장히 중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실수였다는 주장, 즉 고의가 없었다 이러한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재판부는요, 이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진술을 보면 전혀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라고 했고요. 이 범행으로 인해서 지금 이 피해자의 유가족들은요, 평생 회복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받았다라고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해야 되는 가정 안에서 가족 간에 일어난 살인, 네. 살해 범행이기 때문에 이 유가족들은 평생을 그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강한 도의적 책임과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이 사건을 단순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지 않았고요. 가정폭력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계획적인 범행에 가까운 그런 살인으로 판단했고 사회적으로도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겁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20년이라는 형은 굉장히 큰 네. 형량이기 때문에 이 정황에 비해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보일 수 있고요. 법원이 사건을 얼마나 심각하게 중대하게 봤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사실 이게 평소에도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했다고 하니까 사실 오랜 기간 고통받았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피해자분의 좀 명복을 바라고요. 이 남은 유가족들의 상처도 좀 회복이 돼야 될 텐데 그 남편분이 나중에라도 정말 진심으로 사죄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어서 다음 생생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부적절한 유착 관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들과 풍속업자들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현직 경찰관들과 풍속업자들 굉장히 좀 여러 사람들에 대한 공판이 열린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던 건가요? 네, 이번 사건은요, 현직 경찰관들과 풍속업소 업주들 간 오랜 기간 밀접하게 유착 관계를 가지고 공권력을 사적으로 활용한 전형적인 부패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이 재판에 넘겨진 인물은요, 대구경찰청 소속 40대 경위 2명과 50대 풍속업소 운영자 2명입니다. 먼저 한 경찰관은요,
지난 2019년부터 약 7개월간 풍속업자에게 단속 정보를 미리 흘려준 겁니다. 미리 알려주고. 그렇죠. 네. 단속이 시작하니까 뭐 준비해라라거나 이렇게 해서 단속 정보를 미리 흘려줘서 그 대가로 2,39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뇌물 수수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네. 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풍속업자를 시켜서 다른 경찰관에게 뇌물을 줬다라는 허위 신고를 또 유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직접 상부에 제보를 해서 결국 무고죄의 혐의를 또 가진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경찰 외에 또 다른 경찰관은 뇌물 수수 규모가 더 큽니다. 2019년부터요. 네. 이 사건은 지난해까지 이 뇌물 수수가 이어졌는데 꽤 오랜 기간 그렇죠. 받았네요. 한 5년, 6년 네네네. 이렇게 한 5년 정도. 네. 네, 2명의 풍속업자로부터 각각 6,386만 원과 1억 960만 원, 총 1억 7천만 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았습니다. 네. 이 풍속업소 업주들은요, 경찰들로부터 이 단속 정보를 받는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제공했죠. 그리고 또 서로 이 풍속업자들은 서로 상대 경쟁 업소를 견제할 목적으로 이 다른 업주가 경찰관에게 뇌물을 제공했습니다라는 또 허위 신고를 한 혐의까지 자기네들끼리도 이제 그 허위 이렇게 신고를 하기도 했군요. 네, 그렇죠. 이제 경찰관에게 뇌물도 주고 상대 업주를 또 거의 허위로 신고도 하고 네. 뭐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관계에서 눈에 띄는 점이 있는 게 단순히 이 경찰관 분들과 풍속업소 업주들이 거래 관계를 넘어서 이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서 수시로 자주 연락하는 사이고요. 단체방을 아예 만드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골프, 뭐 수상스키, 해외여행, 별장 이용까지 함께할 정도로 굉장히 친밀한 사적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이 경찰관들은 40대고요. 네. 이 업주들은 50대였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나이 차이가 이제 좀 나니까 이 나이 많은 업주들에게 뭐 형님 이렇게 부르면서 네. 먼저 만남을 제안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공권력의 사적 이용 그리고 부적절한 친분 관계가 어떻게 범죄와 결합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영화 같은 데서야 뭐 저런 부패한 경찰관이 저렇게 이제 영화니까 그러지 이렇게 생각을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있을 일이지. 법한 이렇게. 일이지만 실제로 또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의 뭐 이렇게 단체방을 따로 만들 정도면 굉장히 그 사적으로 친했던 것 같거든요. 이 경찰관 분들 공소 사실을 인정했습니까? 네, 이 부분도 조금 의문스러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적 친분이라고 해도 너무 상당히 과도했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 정황만 보더라도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신기하게도 피고인 4명 모두 법정에서는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일단은 부인하는 게 이제 우월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 저희가 근데 사건을 하다 보면 너무나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 그럴 때는 뭐 오히려 일부 정도 인정을 하고 뭐 사죄하고 네네. 선처를 구해라라고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 4명 다 전면 부인을 했고요. 두 경찰관은 입을 모아서 이 해당 금전은 단속 정보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었다. 개인 간 투자 명목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또 그 많이들 하는 주장 중에 나는 그냥 빌린 거다 이 주장을 네, 그렇죠. 한 건가요? 그게 들어가는 네, 거죠. 네. 일종의 차용금, 즉 빌린 돈이다. 빌린 돈이다. 또는 투자금으로 나한테 투자한 거다. 투자금으로 받은 건데 네. 검찰이 이것을 뇌물로 왜곡했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입장은 이와 다릅니다. 단순한 민간 차용이나 투자 거래가 아니었다. 이건 현금이나 차명 계좌를 통해서 분명히 돈을 주고받았고 부동산 담보대출이 없는 사람이 없죠. 부동산 담보대출을 이 경찰이 받았는데 그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를 대신 납부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뇌물을 위장했다. 이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즉 실질은 뇌물이 분명한데 이 외형만 투자금이나 채무관계가 마치 있었던 것처럼 꾸민 것이다라는 것이 검찰의 논리죠. 이 법원은요 앞으로 이 자금의 흐름
그리고 관계의 성격,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직무 관련성인데 이 여부를 중심으로 뇌물죄 성립 여부를 면밀히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공무원이 금전을 받았을 때는 그 성격이 직무 관련성을 띄었다면 형식은 어떤 형식을 띄었는지 상관없이 뇌물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경찰관 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게 차용인지 아니면 검찰의 주장대로 뇌물인지는 재판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 일부 경찰관 분들이 이렇게 좀 비리와 좀 연관이 되어 있는 사건들 굉장히 좀 안타깝게 좀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이렇게 단속만으로 좀 이루어지기보다는 아예 그렇게 좀 이렇게 좀 그 유착 관계가 형성되지 않도록 제도를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이게 단속이나 수사의 결과로 드러난 이 일부 경찰관들의 풍속업소, 유착비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이번 사건 발생 이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적발, 단속 이런 것보다 애초에 이 관계가 형성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 수 없을까? 이 시스템 자체를 강화할 시기입니다. 실제로 이 감사관실에서는요, 장기간 한 지역에서 근무한 경찰관이 아무래도 특정 업주와 자주 이렇게 마주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구조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동안 순환 보직제, 보직을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네. 정기적으로 순환 보직제를 도입하거나 아니면 지역 업주들과의 통화 내역을 감사관실에 보고하게 하는 그런 제도까지 실제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거죠. 아무래도 지방에 있는 지방사회에서는 학연, 지연, 사적인 인맥을 통해서 이렇게 은밀하게 접촉을 계속 시도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고요. 이 제도적인 장치만으로는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그러한 한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앞으로는 단순히 이런 순환보직, 이런 인사제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어떤 상시적인 윤리 감찰 시스템 이런 것들이 구축돼야 되겠고 어떤 투명한 익명의 제보 채널 이런 것들도 확보가 될 필요가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일선 경찰관 분들의 직무 윤리를 높이는 조직 문화의 개혁이 아무래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참 당연한 일을 지키는 게 참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사건 같습니다. 이 경찰관 분들의 윤리 의식도 좀 제고돼야 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유착된 경찰관 분들은 또 엄벌에 처해져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생생 키워드 만나보시죠. 태풍 와도 환불 어려워요. 보통 천재지변에 의한 환불 규정은 표준 약관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게 캠핑장에 예약을 했다가 천재지변으로 취소를 했을 때 환불을 안 해준다는.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태풍 정도는 사실 오면은 당연히 환불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기상 악화, 이제 태풍 이렇게 심각한 천재지변이라면 당연히 별도의 위약금 없이 환불 취소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나온 표준 약관에는 기상 악화, 특히 태풍, 호우 같은 천재지변은 위약금 없이 환불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장에서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 8월에 한 소비자는요, 태풍 카눈이 상륙한 날 캠핑장 예약을 취소하면서 이 6만 원의 환불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사업자는 기상악화는 내가 책임질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거부 의사는요, 표준 약관에 위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고 또 다른 소비자는요, 실제로 예약을 하고 예약 직후에 이제 생각이 바로 바뀐 거죠. 그래서 2분 만에 이 취소를 요청을 했다고 해요. 네. 그럼 보통 1, 2분 차이니까 당연히 취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업자는 본인이 이렇게 기재를 해놓은 약관에 이미 취소가 안 된다고 위약금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느냐. 당일 취소인 경우에는 사실 그런 게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업자는 결제 금액의 2분 만에 취소를 했는데 결제 금액의 60%를 위약금으로
공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도한 위약금 또는 천재지변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불에 대한 거절, 이런 것들이 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문제는 대부분의 소비자가,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다들 바쁘고 생업이 바쁘시고 그냥 그래 어쩔 수 없나 보다, 뭐 금액도 크지 맞아, 않으니까,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이것 때문에 신경 쓰는 네. 게 더 힘들지라고 하면서 넘어간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한두 명이 아니겠죠.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여지게 될 거고. 그런데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소비자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네, 소비자원, 네. 소비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을 하거나 네. 이제 해당 플랫폼의 이의 제기를 통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금액이 크다거나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할 정도 되면은 민사상으로 또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검토해 볼 수는 있습니다. 결국 이 사업자에게는요, 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나온 표준 약관 반드시 준수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점, 그리고 소비자는 단순히 내가 이 업자가 써놓은 이용 약관에 동의를 했지, 체크를 했지라는 거 이유만으로 무조건 불리한, 부당한 규정을 받아들일 필요가 전혀 없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이용 약관에 이미 이제 사전에 안내가 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그거를 안 읽어봤네, 이런,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좀 위반했을 경우에는 좀 따져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사실 이제 여가 생활 중에 하나로 캠핑을 굉장히 이제 즐기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인지 이 캠핑장 측과의 갈등 사례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어떤 피해가 가장 많이 좀 집계가 되고 있나요? 네, 뭐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서도 캠핑 즐기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네. 얼마 전에 캠핑 그때 가셨을 네, 때 맞죠. 되게 부러워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네. 이 반려견을 또 동반해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캠핑장 예약도 어렵습니다. 캠핑을 즐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그만큼 캠핑장과의 분쟁 사례도 증가하는 게 이제 당연한 위치겠죠. 그래서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 5년간 캠핑장 관련해서 피해 구제에 대한 신청이 총 327건에 327건입니다. 네. 정정해 드릴게요. 327건에 달합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피해 유형이 바로 이제 화면 보시다시피 계약 해제에 관련된 피해 현황인데요. 전체의 거의 56%를 차지하고요. 여기에 청약, 철회 거부까지 더하면 전체 피해 중 75%가 환불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소비자들이 이 예약 취소나 환불 과정에서 가장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의미인데, 이 표를 보시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부 사유를 보시면 계약 해제 및 위약금 분쟁 가운데서도 이 기상 악화나 천재지변에 따른 갈등이 가장 많았고요. 네. 개인 사정에 대한 취소와 관련된 불만, 이것도 한 30% 이상, 그리고 감염병 이슈도 약 19%를 차지했습니다. 즉, 뭐 천재지변 아니면 감염병, 이게 다 외부 요소잖아요. 자신의 네. 이제 뭐 변심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 대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캠핑장 측에서 일방적으로 위약금을 부과를 하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은요, 결국 소비자뿐 아니라 여가 문화 이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업주들한테도 좋은 일이 아니고요. 네. 결국에는 저희가 이 약관의 어떤 표준화, 이게 필요할 것이고, 소비자에 대한 권리 고지 의무 강화 같은 어떤 제도적 정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갈등이 좀 있지 않으려면 뭐 어떤 걸 좀 미리 좀 주의하거나 하면 좋을까요? 먼저 이 소비자가 이렇게 분쟁을 휩싸이기 전에 당연히 표준 약관을 확인해야 되겠죠. 네네. 해당 캠핑장의 규정 당연히 확인하셔야 되고, 그거에 맞게 예약과 또 취소도 진행을 하는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일부의 캠핑장의 규정이 너무 부당한 것 같다. 예를 들면 뭐 예약을 취소하는데 뭐 그날 당일 취소, 당일 예약하고 뭐 몇 분 만에 취소를 했는데도 네. 뭐 위약금을 부과를 네네. 한다거나, 아까 나왔던 사례 같이. 네, 그렇게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뭐 소비자원에 당연히 신고를 하셔야 되고, 이거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에 위반되는 사유다라고 의견을 반드시 표명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만약에 소비자 뭐 이렇게 분쟁이 벌어지면은 그 뭐 해결을 위한 기준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소비자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해결을 위한 기준이 있느냐라고 하면요, 있습니다. 아까도 언급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했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이렇게 기준이 따로 존재합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요, 기후변화나 천재지변으로 소비자가 숙박장소에 도달할 수 없거나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즉 이 숙박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네. 이용 당일에 취소를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소비자의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뭐 사업자가 예상할 수가 없는 네. 일인데요. 위약금이 없이 계약금을 전액 환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태풍, 폭우, 도로 단절 이런 사유가 발생했다면 소비자는 정당하게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항상 일부 캠핑장이 이러한 기준을 하겠지만 그런 캠핑장이나 숙박업소들이 이 기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사례들을 보면은요, 이러한 천재지변에 대한 취소나 환불 자체에 대한 규정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또는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위약금 조항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분명히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계약서나 약관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이고, 이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가 분명히 있고 분쟁 해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자들의 약관이나 이런 거에 대한 모니터링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지도 점검, 항상 지자체에서나 지도 점검 강화가 필요하고요. 소비자 대상으로도 이러한 정보를 알리고 권리 의식을 확대하는 그러한 그 캠페인이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네. 사실 이 캠핑은 뭐 휴식이라든지 치유를 위해서 떠나는 건데, 그러한 계획들이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서 서로 얼굴을 붉히는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금액이 크지 않아서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내 권리를 침해당하는 일에 있어서는 좀 더 목소리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키워드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주요 사건, 사고 이슈를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농장 창고에서 개 사체 무더기 발견입니다. 전북 군산의 한 농장에서 도축한 개의 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개 사체가 무려 120여 마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정확히 이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려주시죠. 네, 이 사건은 전북 군산의 한 농장에서 충격적인 규모의 불법 도축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파장이 크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찰에 따르면 이 농장주는요, 김제 지역에서 데려온 개들을 이 군산 농장에서 사육하고 도축했고, 그 사체를 냉동창고에 120여 마리나 보관하고 있던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현장에서는요, 이 도살 도구로 추정되는 전기 충격봉이 발견이 됐고요. 경찰은 이 도축된 개들이 식용으로 쓰였는지 혹은 판매 목적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고요.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 농장주는 검찰의 송치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 사건은요, 단순히 동물 학대를 넘어서 식용 유통 구조나 불법 거래 여부까지 함께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사건이고요. 네. 무엇보다 이 사건을 계기로 동물 복지에 대한 기준, 그리고 식용 실태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도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실 개 식용과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논란이 꽤 많았었는데, 작년에 특별법이 제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좀 알려주시죠. 네, 맞습니다. 그 개 식용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이제 짧게 저희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개 식용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도 본격적으로 이 개 식용 문화에 대한
것을 제도적으로 마무리하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 법의 특별법의 목적을 보시면 생명 존중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 복제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5조에 따르면요, 누구든지 이 식용 목적에 개를 사육하거나 증식하거나 도살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기존에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 예전에 이제 문화가 있다 보니까 기존에 이 관련 업종에 종사하던 네. 분들이 아무래도 식당이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충돌이 있음을 고려해서요, 2027년까지 3년의 유예 기간, 그간에는 이제 처벌을 안 한다는 거죠. 유예 기간이 설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정부는 어떤 지원하거나 전환, 이제 업종을 전환하는 것에 대한 지원 방안이나 보상을 마련하고, 업계에서는 단계적으로 식용 관련 행위를 중단해야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즉, 지금 당장은 처벌하지 않는다. 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2027년부터는 개 식용 관련 행위 전반이 법적으로 금지되고요. 위반 시에는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이 법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상징적이고 또 실질적인 우리 사회의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아주 사진이 나오니까 마음이 더 안 좋은데,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 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을 갑자기 이제 그럴 수 없으니까 지금 2027년까지는 유예를 해줬잖아요. 이 처벌 규정을. 그러면은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이 농장주 처벌을 안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시죠. 네. 이번 사건의 핵심은요,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의 이 유예 기간, 2027년까지 3년의 유예 기간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120마리나 네. 도축한 대규모 도축인데. 네, 이 농장주의 처벌이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요,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처벌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현행 동물보호법 제13조에서는요, 누구든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해서는 안 된다고 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동물보호법에서는요, 동물을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살해를 하더라도 도살을 잔인한 방법으로 하지는 않게. 잔인한 방법으로. 네, 그래서 동물을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도살을 하는 것이죠. 특히 대법원은요, 2018년도에 이 전기 충격봉을 이용해서 이 개를 도살하는 방식, 전살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동물보호법이 금지한 그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도요, 식용 목적이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네. 이 개들에 대한 도살 방법 그 자체가 이 전기 충격봉을 만약에 사용한 게 명확하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형사처벌이 가능한 그러한 사안이라는 거죠. 이번 농장주 역시도요, 이 동물보호법 해당 규정의 위반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고요, 법적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요약을 해드리자면,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2027년부터 적용이 되지만 잔인한 방식의 도살은 이미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번 네. 사건도 엄연한 불법 도축으로 간주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전기 충격봉이 이 현장에서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살에 좀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좀 중점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번 대선에 있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김문수 권영국 후보도 사실 개 식용 관련 공약이 있었거든요. 이게 개 식용 종식 또 학대 특별 단속 등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앞으로 이제 이번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도 좀 궁금해집니다. 어떤 정책들이 나올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요, 이 전기 충격봉, 이게 현장에서 발견된 만큼 실제로 이게 도살에 사용됐는지 여부가 법적 쟁점이 될 것으로 일단 보이고요. 네.
그 개식용 문제가 이 단순히 한 건의 범죄를 넘어서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 그리고 말씀하신 정책 어떤 방향과도 연결된 이슈가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대선 당시에는 이 동물 관련 공약에서는 직접적으로 개식용 금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간 이 식용 종식에 대해서는 일관적으로 적극적인 입장을 밝혀온 인물입니다. 특히 이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에요. 이 모란시장, 성남 모란시장이 모란시장. 네, 저도 가본 적이 있고 실제로 개들을 파는 걸 많이 봤습니다. 어릴 때. 보셨어요? 네. 네, 그 대학생 때. 그래서 최대 개식용 유통지였습니다. 이 모란시장을 폐쇄로 이끈 주역이었고요. 폐지시켰고. 네, 이번 대선이 아닌 지난 2022년 대선에서는 개식용 금지를 공약으로 내건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아직 갈 길이 멀죠. 네, 전국의 개 농장에서 사육 중인 개가 무려 31만 마리로 추정이 됩니다. 규모가 추정 숫자입니다. 진짜 많네요. 네, 추정되는 숫자는 항상 현실보다 적게 추정이 되지만 31만 마리인데 이들을 위한 구조라 아니면 입양 또는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부족한 상황이죠. 이 정책이라는 건 단순한 선언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안락사는 없다 이런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되고 그 이상 이 많은 수의 이 개들을 민간 보호소와의 어떤 협력 네. 그리고 입양 프로그램 그리고 그 개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돌볼지에 대한 인프라 지원 등 어떤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전환 계획이 뒷받침돼야만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개식용 종식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결국 사회 전체의 어떤 인식 변화 그리고 정책의 어떤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함께 가야 실현 가능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제 그 동물 학대, 특히 이제 개 학대 관련 사건들이 이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경기도 여주에서 키우던 진돗개가 누군가에게 학대를 당했다는 또 신고가 접수되는 사건이 있었다고요. 네, 너무 이제 마음이 아프죠. 경기도 여주의 한 이제 전원주택 단지에서 생후 2년 된 진돗개가 머리에 이제 피를 흘린 채 발견이 됐고요. 수의사의 진단에 따르면 삽 같은 예, 이제 너무 끔찍해서 약간 네. 이제 모자이크 처리가 됐는데 네. 삽 같은 둔기류로 맞은 흔적이 있다고 수의사가 진단을 했고요. 이 안화골절, 이 안면부가 골절된 이게 네. 심각한 상해까지 입은 상태입니다. 네. 특히 이 개는요, 막 새끼 4마리를 낳은 어미견이었기 때문에 견주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가족이 공격당한 그런 심정일 겁니다. 견주에 따르면요, 이 고의적인 학대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현재 경찰이 주변 CCTV 탐문 그리고 용의자 추적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또는 이유 없이 학대하거나 상해 또는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합니다. 또한 2023년부터는 동물 학대 처벌 수위가 상향이 됐어요. 네. 그래서 상해 정도 그리고 반복성에 따라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네.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현행범을 바로 그 현장에서 체포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 누가 학대자, 했는지 예, 맞아요. 알아내기가 좀 맞습니다. 어렵군요. 예. 학대자에 대한 특정이 좀 어렵고요. 또 증거 확보도 쉽지 않다는 점이 수사상 큰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 이제 계집 방향으로 CCTV를 해놓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관련해서는 어쨌든 주변에 있는 CCTV 또는 뭐 차량 사고에 같은 경우에는 차량 같은 경우 블랙박스 있으니까 블랙박스 이런 확보가 필요하고 증인의 진술, 정황 증거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도요, 단순한 민원 제기 이런 수준으로 끝나지 않고 어떤 명확한 수사 그리고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적으로도 이 동물학대는 엄연한 범죄다라는 이러한 인식이 더욱 자리 잡아가야 할 그러한 시점입니다. 네. 지금 이제 반려견 키우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은 보면서 이제는 이제 밖에 내놓는 반려견들은 CCTV를 그쪽으로 해놔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하실 것 같은데 정말 다음 소식도 좀 기가 막힙니다. 경남 거제에서 20대 남성들이 사유지에 매여 있던 개 4마리에게 비비탄 총을 수백여 발을 쐈다고 합니다. 결국
한 마리가 죽었는데요. 아, 정말 이게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뭐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정말 이제 참담한 그런 사건입니다. 사유지, 개인 공유지도 아니에요. 사유지, 개인 땅. 네. 사유지에 묶여있던 반려견 4마리에게 한밤중에 비비탄을 수백 발, 수천 발이란 말도 있습니다. 아, 예. 지금 아직 이제 어느 정도인지는 네, 지금 파악 중인가? 왜냐하면 한밤중에 너무 이제 어두운 상태에서 아. 많은 이제 총알이 난사가 됐기 때문에 근데 이 사실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고요. 네. 그중 한 마리가 숨졌습니다. 아. 그리고 또 2마리는 이 안구 쪽에 크게 손상을 입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한 장난이나 실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공개된 CCTV 영상이나 사진에서도요, 이 남성들이 1시간 이상 이 개들을 향해 총을 쏘고 심지어 돌을 던지는 그런 장면이 담겨 있었고요. 그래도 CCTV 영상을 확보를 하기는 했나 보네요. 그게 참 다행스러운 정말 일이죠. 다행스러운 네. 부분이긴 네. 하네요. 이 사건 당시에 이들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2명이 현역 해병대 군인이라는 점인데요. 군인이었어요. 네. 이 또 문제가 사건 직후에 이 가해자 측의 아버지가 피해자를 찾아와서 이제 값을 물어주겠다, 돈 주겠다 이렇게 약간 이제 물건 하고. 값을 치르듯이. 좀. 네. 그리고 또 이제 군부대 측에서는 피해자에게 이제 공론화하지는 말아달라. 이제 군인들이 연계되어 있으니 네. 그렇게 연락을 했다는 그런 정황까지 전해지면서 어떤 책임 회피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가해자 측에서는요, 네. 이제 술을 마시고 걔한테 다가갔는데 갑자기 손을 물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다시 돌아와서 위협 사격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사유지에 무단 침입하고 이 장시간, 1시간에 걸친 집단적인 어떤 폭력 행위, 그리고 비비탄을 수백 발에서 수천 발을 난사를 하고 그리고 사망과 심각한 부상이라는 결과를 봤을 때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 나아가서 주거침입, 재물손괴 이러한 혐의까지 적용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경찰은 현역 군인 2명에 대해서는 이 사건을 군부대로 이송을 했고요. 민간인 1명을 대상으로는 동물보호법 위반 그리고 재물손괴에 대한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법원에서 양형위에서 이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양형 기준을 신설하기도 했는데 앞으로 좀 이제 이런 범죄에 대해서 좀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겠죠? 그렇죠. 이제 이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이제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뭐 죽음에 이르게 하면 안 되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 재판 현장에서요. 양형에 대한 어떤 기준이 정립이 안 돼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들쑥날쑥하게 나와서 사건에 따라서 뭐 심각한데도 집행유예 또는 벌금 100만 원 수준에 그쳐서 이 시민단체 사이에서 비판이 끊이지 않았죠. 그래서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바로 올해 3월, 얼마 안 됐습니다. 올해 3월에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동물을 죽인 경우에는 징역 4개월에서 1년, 벌금은 30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기본 형량으로 권고를 했고요. 또 범행이 잔인했거나 아니면 다수의 동물을 반복적으로 학대했다. 그러면 징역 8개월에서 2년, 벌금 5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이 됐고요. 또 범행 동기나 수단이 악의적이고 뭐 특별 가중인자가 2개 이상이다. 이러면 최고형 징역 3년까지도 선고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정말 동물을 이제 이 생명이 있다면은 더욱더 존중하는 문화가 좀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는 뉴스픽스 2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째 주제는 지인 협박해 성매매 강요한 일당입니다. 네, 또래에게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하고 돈까지 갈취한 일당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 등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이 사건 상당히 좀 충격적이어서 기억이 나는데 또래 여성들을 이제 가스라이팅을 하고 협박해서 성매매를 하게 했었던 그 사건이죠. 네, 맞습니다. 뭐
솔직히 입에 언급하기도 좀 좋지 않은 그런 네. 사건인데 이 사건은 단순한 성매매가 아니었죠. 성매매 강요를 넘어서 심리적 지배를 바탕으로 한 조직적인 인신 착취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인 충격이 매우 컸습니다. 가해자들은 20대의 여성 부부와 그 내연남으로 모두 한 집에 함께 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20대 여성 피해자 2명을 폭행, 협박, 감시, 회유 등을 통해서 심리적인 통제 상태에서 일명 가스라이팅 방식으로 저항 의지를 완전히 꺾어놓은 상태에서 2년에 걸쳐 약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했습니다. 수법이 매우 교묘하고 악질적이었습니다. 한 명의 피해자에게는 숙박과 숙식과 일자리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접근을 했고요. 또 한 명의 피해자에게는 이게 좀 잔인하죠. 어린 딸을 볼모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중 한 명이 심지어 내연남이었는데 그 피해자와 혼인도 안 하고 혼인신고를 한 거죠. 왜냐하면 신혼부부 전세 대출을 악용하기 위한 기만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성매매 수익금 1억 원을 갈취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부모에게는요, 마치 자신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속여서 병원비를 또 착취하는 그러한 금전적 사기까지 저질렀고요. 신체적인 학대도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얼굴에 아이스크림 숟가락 던지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고 머리카락을 1mm만 남기고 모두 자르는 등 인격 말살 수준의 폭력이 반복됐고요. 랜덤 채팅 앱을 통해서 성매매를 제대로 수행하는지 여부까지 일일이 감시하는 그런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네. 재판부는 이런 잔혹한 수법 그리고 피해자의 회복 불가능성을 고려해서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의 중형을 유지했습니다. 네. 정말 욕을 방송 중에 할 수는 없으니까 굉장히 좀 화가 나고요. 정말 이 어린 자녀를 볼모로 삼아서 매일 수차례 성매매를 강요했다고 하는데 참 피해자들의 삶을 유린하고 좀 착취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이 이제 항소심 판결인데 1심 네. 판결부터 들여다볼까요? 네, 그 1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된 그러한 사건이죠. 대구지방법원에서는요, 이 주범인 20대 여성에게 징역 10년, 함께 범행에 가담한 남성 3명에게도 각각 징역 5년, 3년, 7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의 삶을 착취하고 성매매 수단으로 온갖 반인륜적인 범행을 반복했다라고 하고 그 어떤 반성이나 피해 회복 노력도 없고 특히 피해자들로부터는 아직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무겁게 봤고요. 네. 그래서 이들 모두에게 이 갈취한 성매매 수익금 2,738만 원에 대해서도 각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말 그 인간이 이런 행동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은데 항소심에서도 일단 같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검찰이 이제 일단 처음에는 이 주범인 20대 여성 피고인에게 15년을 구형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재판부가 10년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이유는 뭔가요? 네, 검찰은요, 이 주범인 여성에게 징역 15년을 구형을 했죠. 네, 네. 근데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형량인 징역 10년을 이 적절하다면서 이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항소심 재판을 맡은 대구고법에서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들이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 형량을 10년에서 추가로 향상, 높일 별도의 사정 변화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이제 피해자들이 항소심 법원에 피고인들을 엄벌해달라라고 강력히 탄원했다면서 이 사건의 중대성 자체는 충분히 고려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동시에 이 피고인과 검찰이 주장한 항소 이유는 모두 1심에서 모두 고려한 사항이다. 원심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미 1심에서 그 10년형에 다 반영이 됐다고 본 거군요. 네, 그래서 결국 재판부는 이 1심에서 피해자의 피해 정도나 아니면 피고인의 역할과 어떤 책임 비중, 그리고 피고인들의 반성 여부와 태도, 피해 회복 노력의 부재 등을 모두 원심에서 반영을 해서 1심에서 반영을 해서 형을 선고했다고 보고요. 그 형량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사회적 경고의 기능을
충분히 갖췄다고 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형량이 이 15년까지 올라가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다소 이제 네.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이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단순한 강요 범죄가 아니라고 보고 지속적 조직적 착취로 판단을 했다는 점, 그리고 법원이 엄벌의 필요성을 분명히 언급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을 주는 판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처벌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피해자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각종 좀 지원도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김희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생법률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